자, 뉴스와이드 이제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정치권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굉장히 긴박했고요.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그러면서 이유는 총선 승리 이바지. 지금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여러 가지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나 궁금했었는데요. 대표직 사퇴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사퇴 모두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도 역시 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 안정과 총선 승리 위해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점심을 지날 무렵까지 김기현 대표 어디 있는 거냐 많은 사람 궁금했고요. 지금 사면 초과인데 과연 어떤 결정할 것이냐 그랬는데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퇴한다는 결정 이걸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까지 김기현 대표 그 앞서서도요. 웬만한 질문엔 답을 안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장제원 의원도 관련 질문 좀 받았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왜 안 올라간 건가요? 그 당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대표님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역 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대표님 희생을 여론조사에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의원님들도 좀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뉴스와이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그 속보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이준석 만난 뒤에 사퇴 발표입니다. 그냥 사퇴 발표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뒤에 나온 사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 오늘 이 여당 소속이신 두 분 나와 계신데 좀 질문 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두 분 찰 텐데 우선 김용남 의원, 김재현 전 최고위원 두 분께 질문 드릴 텐데 우선 김용남 전 의원. 네. 사실은 사태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나온 걸로. 이게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할까요? 그리고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 잡혔던 일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나고 사태가 나왔거든요. 오늘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쯤 탈당을 예고를 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탈당의 결심을 굳혔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를 한 번은 만나야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다가 했었던 것은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탈당계를 내기 전에 만나자고 했던 것인데 예. 그게 아마 공교롭게 오늘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전에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문제는 최근 며칠 동안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졌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왜 만났을까는 그러니까 좀 예를 의문이에요. 들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지금 네. 어제 오늘 국회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오찬 점심 약속은 지킨 겁니다. 취소 안 하고.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 만나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랬대요. 오늘 우리 둘이 만난 거 외부에 알려도 괜찮죠?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가 만난 건 추측을 해보자면 예. 공통점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요? 임기를 못 채운 당대표. 그 중간에 당대표 임기 못 채우고 사퇴한 다음에 어떻게 예. 지냈냐 뭐 그거 물어보려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대표 임기 못 채우고 나온 이후에 지내기 괜찮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의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만난 뒤에 사퇴 발표. 그러니까요. 그게 마치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조언을 듣고 사퇴 결심을 굳혀서 오늘 사퇴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물론 앞선 당대표를 지내기는 했습니다만 예.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4번에 광역단체장에 예.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30대 후반의 정치인 아직 영선에 그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권고 내지는 조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사퇴 결심을 하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일종의 결정을 못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글쎄 나중에 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만남은 김기현 대표가 기왕 사퇴하는 상황이라면 별로 그 와중에 득될 거는 없는 만남이었다. 개인에게는 김기현 대표 개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난 뒤에 이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만난 게 11시고요. 뭐 긴급 회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오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제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임재원 전 최고위원님, 네. 지금 이게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라서 이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이제 뭐 속보로 막 뉴스를 좀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뭐 보시다가 지금 저하고 눈이 마주치셔서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 만남의 의미 과연 뭘까요? 지금 그리고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일단 두 사람이 오늘 굳이 약속을 잡았다는 한참 전에 잡은 거라는 설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보통 때가 아니거든요.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27일 날 탈당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국민의힘이 뭐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밖에서 약간 저주성 얘기를 뭐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보시는 그리고 겁니까? 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당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당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대선부터 같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쭉 본 바로는 뭐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자체가 바뀌어야 우리 당이 바뀐다는 식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까지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을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사퇴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는 거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장제원 의원이 사퇴를 한 깊은 이야기를 듣고 뭐 나도 당을 위해서 사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과 국민에서 상당히 저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사퇴를 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저는 다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에게 만났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특히 좀 심한 분이거든요. 제가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정치권이라는 것은 원래 뭐 물밑에서 오간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좀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마 이번 일에는 뭔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컨대 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 나가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이제 소위 윤핵관들이 나가면 나는 당내에 남아서 뭐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 작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다든가 그런 뉘앙스를 비친다든가 뭐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또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내가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냥 뭐 당신이 그 또 공개된 거에 보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확 결정했잖아요. 근데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쉽게 믿을 수 없고 아마 김기현 대표는 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공개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혹시 김기현 대표가 네. 사퇴 결심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건 뭐 이미 날짜 잡혔긴 하지만 만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 떠나지 않고 남아서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설득을 하는 과정이 혹시 없었을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은 남아서 이 당이 지금 보수가 분열하는 이 상황을 좀 막아보려는 충심이 있었다고 저는 예. 느끼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데 넘어갈 분도 아니고 자기 계획은 자기 계획대로 가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런 사퇴의 과정을 거쳤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김기현 대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에게 물었다면 니마 그 강을 뭐 넘지 마고 하듯이 제발 만나지 마라. 그거 만나고 나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저 오인받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하든가 또는 뭐 이제 앞서서 결정을 했던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협의를 하든가 또는 그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당을 위해서 좋았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내부에 훨씬 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아마 그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 방송 직전에 들어온 속보가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김기현 대표가 잠행 중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국회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지난 시간에 점심때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 전격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는 속보가 또 들어온 겁니다. 지금요. 두 가지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자막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소식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 내용도 속보로 좀 준비 좀 해줘서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최근 들어서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을 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린치하고 있는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기가 차서 반말로 한다. 연판장은 왜 용산에 쓰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막 비난해요. 이걸 부르면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두둔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제였는데 오늘 지났고요. 만났고 사퇴가 나고 이겁니다. 지금. 자, 요거 정기환 교수님. 네. 제가 좀 설명을 쫙 드렸어요. 길게. 단계별로.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뭐 제가 집권 여당의 그 속속들이 상황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만 좀 이렇게 평론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죽기 전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전격적인 사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정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이제 언제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규정이 재밌어요. 공천 학살이다. 김기현 대표의 사태는 공천 학살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 자, 그동안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 사퇴 연판장 뭐 서명에 참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상대적으로 지금 영남 초선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잇고 본인이 또 당 대표가 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뭔가 공천한다면 어느 정도 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예. 이렇게 현역과 신인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서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공천과 관련해서 용산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고 그 시발점이 김기현 대표의 당 사퇴 아니겠느냐. 예. 거기에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굴복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여러 가지 오해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를 만났냐. 예. 자, 저는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산의 장악력, 용산에 의해서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예. 끝까지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경선 또는 공정성 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동병상련 알리바이 뭐 이런 건데 잠깐만요.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만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유튜브 등등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솔직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굉장히 뭐가 이거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저는 이랬어요. 아니 이미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 당하시는 거고 대신 그런데 무책임해지지 마시라. 사실 옵션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굳이 따지면 4가지 아닙니까? 네. 불출마 대표 사퇴, 불출마 대표 유지, 출마 대표 유지, 사퇴, 출마 대표 유지 이게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2개는 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옵션을 그냥 조합을 섞어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지우라는데 그 기본 옵션은 당대표를 버리는 거, 사퇴하는 거하고 불출마하는 거 그건데 그걸 어떻게 섞어서 4가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사퇴가 됐습니다. 그럼 옵션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요. 지금 두 분 다 막 손 드시는데 일단 차례대로 제가 김용남 의원님, 그다음에 김전재 최고위원님 한 1분씩 드릴게요.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이제 정 교수님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공천 학살의 예. 서막 그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소망이다 그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 공정성이 없는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예. 거기에 반발하는 현역들을 소위 이삭죽기해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내년 총선 전에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의원 20명을 모아서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공천 학살 좀 해주세요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바라고 있죠.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불과 얼마 전까지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하던 사람이 그 김장연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김기현이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지나서는 그 연판장 함께 쓴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싸가지 없는 뭐 사람들아 뭐 김기현 했잖아요. 대표 굉장히 두둔하는 또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인데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당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겁내는 상황이 자기 지역구에 공천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에 돌아갈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노원구에. 예. 그래서 지금 대구에 가서 어떻게든 한번 그 출마해 보려고 한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대구 지역의 정치적인 지향에 뭔가 균열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천 학살이라고 막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열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대구에 가서 예. 뭐 처음에는 대구에 제일 나쁜 놈하고
붙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윤핵관이 공천한 놈이다. 뭐 이렇게 놈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은 분들이 이제 한 분씩 퇴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개혁적인 인물하고 붙겠다고 했어요. 그 반개혁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김재원 같은 놈이라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제가 이제 이름인 거예요? 거기 나온 게 지금? 아니 근데 대구에 출마하세요? 저는 저 고향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또 김재원은 공천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자기하고 붙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목표가 본인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리고 대구에 가서 제일 힘든 것이 대구 지역의 저 유권자들이 느끼는 이 전통적인 그 생각에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느낌이 이제 소위 본인 스스로 뭐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뭐 싸가지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싸가지로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반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연판장 돌렸다는 초선들 내지 김기현 대표를 두둔한 분들을 공격한 거예요. 싸가지 없는 이 놈들아 뭐 하면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두둔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두둔한 사람을 싸가지 없는 정치인들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지향점을 보면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것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에 남아서 어떻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구에 공천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원구에 공천하지 않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께서 조금 이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약간 좀 그 성급하게 이준석 대표를 만났고 그것을 지금 역이용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자, 지금 보면 두 분께서 봐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이 만남에 대해서 공개가 되냐. 그래서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오전까지 김기현 대표가 사면 초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선택은 두 개밖에 없다. 당대표직을 던지거나 아니면 지금 울산에 지역구가 있잖아요. 불출마하거나 두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다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온 사퇴 결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한 가지 남은 거는 총선 출마권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아직까지 이 발언들은요. 김기현 대표 사퇴가 알려지기 전에 나온 발언들인데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의 향후 어떤 거취나 행로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 외에 특별한 다른 사안 가지고 지금 뭐 의논 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시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로 봐서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퇴 외에는 없어요, 길이. 외통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 김기현 대표가 뭘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녀보면 국민들의 8, 9명은 김기현 대표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전의 발언이죠. 오후에 물러났습니다.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구인 울산, 총선 때 울산에 출마할 것인가 불출마할 것인가 이게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앞에 OX가 있잖아요. 이 질문이 이겁니다. 자,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한 김기현 대표. 향후 총선에서 울산 출마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O고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한 분만 X고 세 분이 O예요. 그러면
아까 요 주제 관해서 유일하게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분이 김종욱 전 행정관 5인데 5 들고 계시면서 왜 그러니까 출마 가능하다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에게 공개도 되겠다고 얘기하면 서로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온 내용이 재밌어요. 그 이준석 당대표 한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왜 우리가 6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이게 조중동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11월 자료를 가지고 갑자기 지금 위 내용을 흘린 이유가 뭘까? 전 제가 볼 때는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 의해서 김기현 당대표도 물러나고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과거에 물러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또 두 사람 다 이걸 또 공감한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본인이 표현한 겁니다만 저도 작년 기억 떠올라서 짜증나는데 당하는 사람은 느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겠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이준석 전 당대표다.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 어차피 김기현 당대표는 이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라고 얘기하는 건 비대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 갔던 이유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아닙니까? 패배 누가 했습니까? 김기현 지사가 패배한 거잖아요. 그 패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소위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 김기현 지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당대표 사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만둘 걸 알고 이준석을 만난 거죠. 그럼 이준석 전 당대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이준석 전 당대표인 거죠. 나가지 않는다면 이 내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고 나간다면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통으로 안에 들어오면 울산 공천 줄 수 있겠죠. 나가면 나가서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든 제가 볼 때는 여지를 남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둘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지금에 있는 상황 자체들은 소위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을 통해서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침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훨씬 더 다이내믹해졌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김기현 당대표가 조용히 사라질 거면 뭐하러 공개를 하겠습니까? 다양한 여지를 남기면서 출마는 내가 꼭 한다.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에는 유일하게 X 좀 들고 계세요. 김용남 전 의원 유일하게 X. 그러니까 울산 출마 이거 못할 거다. 어떤 이유를 생각하신 겁니까? 우선 앞서 김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소위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의 음모론. 이거 살짝 음모론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기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내 사람을 국회에 꼽자. 이런 상황이면 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는 이게 총선 기획단의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11월 중순에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진작에 보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하도 쉬쉬하다가 늦게 터진 거예요. 총선 기획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명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언론 보도가 안 나오겠어요. 늦게 나오면서 실상이 까진 것이죠.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 다 움켜쥐고 있다가 다 놓치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희생 요구를 했을 때 먼저 예를 들어서 뭐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총선 때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묵묵부답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당 대표직 당 대표직 사퇴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 중에도 총선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는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끝까지 뭔가 자기 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간 저는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당대표 사퇴, 총선 불출마를 오늘 동시에 선언했으면 이후에 내년 1월, 2월에 이루어지는 공천 과정에서 야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를 수도권 어디라도 아니면 울산이 지금 흔들린다. 그러면 울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비록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를 울산의 중심을 잡는 인물로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다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소위 혁신위가 존재했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는요. 비워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낙동강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중진 3선 거기다가 윤 측근까지 다 예를 들면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이 분명히 있는 거다. 왜? 영남 지역을 비워내지 않으면 혁신 공천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무슨 의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혁신위가 성공을 못했죠.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난 안 나가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조중동이 어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론조사도 공격했습니다만 또 다른 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만둬라라고 공격을 한 거죠. 가장 아픈 측면을 조중동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싸움 과정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더 이상 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다 필요 없고요. 영남 지역을 비워내는 게 가장 관건적이다. 비워내야지만 조중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건 아니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공간 만드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양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게 제가 볼 때 영남 지역을 비워내려면 김기현 대표 지역구도 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당대표는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 나가겠다고 하는 전 당대표를 당대표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근데 울산 출마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무소속 출마라도 불사한다 그 뜻입니까? 제 얘기 이준석 당대표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왜? 이준석 당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 공격 안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김기현 지금 당대표 최근에 옹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여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잠깐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로 갔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출마할 걸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이준석 당 대표가 만났잖아요. 이준석 당 대표 나가면 이준석 당 대표 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포석이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두 분도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두 분 다 내리시고요, 펜을 내리시고 제가. 시간이 지금 빨리 가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께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건 두 분이 판단해서 시청자분께서 뭐 다양한 의견 들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가 보면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 사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본인이 원하는 바, 본인이 제안한 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윤이나 중진들의 희생 요구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나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겁니다. 무슨 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맥락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구상이 지금 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최고위에서 그 인요한 혁신위의 그 결정을 의결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요한 혁신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이미 최고위 선을 떠났어요. 그 당대표 선도 떠났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장제원 의원 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그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뭐 울산이든 어디 출마가 가능하냐라고 그 물어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정작 우리 당에서 막상 경쟁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울산 지역에도 우리 당에서 거의 당선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지역구가 아닌 울산의 다른 지역구.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뭐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생물을 넘어서서 김기현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인유한 혁신위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혁신안이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예. 많이 구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총선에서 상당히 또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예. 그것이 우리 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하고 예.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를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는 한 10,000가지쯤 되거든요. 태산처럼 높은 예. 이유가 있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될 예. 그 이유는 한 털끝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김전 최고님 그 얘기가 뒤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아프긴 아픈데 아. 어쨌든 이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도 당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구상이 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뭐 관측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전에 예. 장제원 의원을 만났잖아요. 또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장제원 또 김기현 대표로 위시되는 그 뭔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안을 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사인이 전달됐지 않았겠느냐. 자 그것을 저는 장제원 의원이 화답한 모양새다. 예.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 그럼 남은 사람이 김기현 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며칠간 고민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내일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은요 직권 여당의 그 교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뭐 정무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 용산의 어떤 힘이 예. 작용하고 있고 결국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안을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니냐. 예.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김기현 대표가 그냥 물러나진 않는 것 같다. 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굉장히 뭔가 묘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분 말씀하신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 만나고는 뒤에 사의를 표한다? 이것은 뭔가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 예. 용산의 장악력이 지금 이완이 생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둘러싸고 본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당대표 사퇴라고 하는 그 수용은 했지만 예. 본인의 거취 문제, 지역구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의 뭐랄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예.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본인이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상황이 어제부터 오늘 사이 굉장히 여당 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발표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분들은 그럼 뭘 하실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요. 자 일단 그분들 목소리에 좀 담겨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장제원 의원 불출마 결정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윤한호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강근도 의원님 또 친명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분들이 대통령실이 지금 많이 올랐으면 그분들은 훨씬 땡땡거리고 큰 소리 치고 다 출마할 거란 말이죠. 근데 국정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런 희생을 이제 감수하는 건데 이제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재동 프레임이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 아닌 게 오래됐어요. 방금 3명의 인물의 사진이 나갔는데 공통점은 친윤이라고 꼽히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장제원 의원 비롯해서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있고 윤한호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은 불출마. 그리고 한 분은 오늘 사퇴.
당대표 사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 나오는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어제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이 있은 뒤에 만났다 그래요. 의원회 가서. 물론 이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서 뭐 자주 만난다고 하지만 어제 만나면 또 심상치는 않아 보여요. 1시간가량 회동을 했다. 이게 장제원 불출마 선언 직후다. 아무래도 본인들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추정은 되는데. 자, 요거요. 김영남 전 의원님. 네. 일단 세 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커진 거예요. 이 세 분들을 사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졌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거 한 분씩 짧게 전망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다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소위 김재동, 김기현, 장제원, 그다음 권성동 요 순서가 맞아요. 예. 작년이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권력 서열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규가 맞아요, 사실은. 김재규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 김기현, 장제원, 이철규. 아, 그럼 다음 순서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권력 서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권력 서열. 그럼 아무튼 서열이 그런데.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은 사실은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조 친윤인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올해 3월 8일에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어떤 뭐 사태로라든가 불출마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대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원조 친윤으로 항상 이 정부 초반에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그게 많은 국민들의 아직 기억 속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올해 들어서 당내에 이루어졌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은 조금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그럼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억울하지 않은 상이다라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제가 보기엔 소위 얘기하는 실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공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영입을 해서 그 인재를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 그게 사실은 공천 과정이 구체화되면 소위 얘기하는 전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단수 공천 과정하고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뭐 박지성 디렉터의 영입설. 그렇게 설이 돌았었죠. 그리고 장미란 차관의 차출설 뭐 이런 게 계속 사고가 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두고 봐야겠죠. 또 기다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관련해서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관심사도 크지만 어제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한 장제원 의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총선에서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지금 우선 어제 장제원 의원 기자회견 장면 짧게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이 영상 나가는 동안 발언 기회를 신청하셨어요. 꼭 얘기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뭐 윤핵관이니 이런 말이 사실 처음 만든 게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뭐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인적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을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또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운영을 하게 만들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 실무적인 일이 이른바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물러나라고 하면 실제로 쉽게 말해서 총선을 누가 치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예컨대 이철규 의원이 지금 뭐 실세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하는 것뿐인 셈이거든요. 예. 지금 막 이것을 막 과도하게 막 그 확대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요. 예. 총선 때가 가면 당이 공황 상태에 빠져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저기 나오는 사진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은 또 그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수가 있어도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런 의지로 봤는데 그런 의미일 예.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차기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예.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고 예. 그의 그 어떤 의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하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그럼 장제원 의원은 총선을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보면은 이겁니다. 김종철 전 장관이 봐주세요. 지금 보기가 한 2개 나왔는데 3년 뒤에,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총선이 지난 뒤에는 입각, 그러니까 장관이라든가 정부 자리에, 물론 본인은 정부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지만 뭐 상황이 바뀌어서 입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대통령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김종국 전 행정관은 제3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제3자 입장을 봤을 때 어떤 길을 갈 것으로 좀 보이십니까? 저는 뭐 당장 제 내일도 모르겠는데. 원래 아니, 본인 건 본인이 모르지만 남의 건 좀 보이잖아요. 총선 후에 내년 4월 이후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시장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장제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제가 볼 때 그냥 맡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소위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들이 절대 임명직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국민에게 약속한 거죠. 예. 근데 본인이 또 이번에 나와서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임명직을 간다? 제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번복의 의미가 너무 커진다. 거짓말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좀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부른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되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와서 되겠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4월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총선 승리라는 게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꿔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 자체는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변하던 국민의힘이 변하던 그래야 장제원이든 누구든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저는 내일도 모르겠다. 근데 3년 후를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너무 출제가 어렵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걸 또 첨언을 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개 나왔는데 좀 상승한 그런 질수도 있습니다. 아니, 김재원 의원님이 정말 출마를 하시긴 하시나 봐요. 오늘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출마를 확실히 결심하셨어요. 지금 여당 주제로 좀 길게 이어가는데 지금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이분들 일각에서는 이분들 이거 어쩌려고 그럽니까? 지금 상황이 확확 바뀌는데 이분들 이거 어떡하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길 잃은 호위무사들의 운명. 짐작하시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주말 동안 꽤 있었거든요. 지난주부터. 근데 그렇게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중진을 향해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엄청난 공세를 퍼붓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현 호위무사가 등장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퇴했잖아요. 그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막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호하신 분들인데 명단이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거기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 엄호를 했다. 여기 보면 초선의원들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영남권이 좀 많긴 해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와 관련해서 이 초선 의원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거 과정을 쭉 지켜봤고요. 의원님도 그 단톡방에 계시는 거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쓴 분들이 왜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왜요? 막가는 얘기를 막 거기서 하길래 아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더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 왜 하는가? 예, 좀 자성을 좀 하는 게 성찰하고 필요하다. 자성이나. 자,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은 약간 좀 한탄하셨는데 정기량 교수님, 이 초선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그러니까 사퇴를 주장했던 중진 의원들을 공격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뭐 심지어 굉장히 거친 표현도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사퇴를 했네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이게 뭐 한편의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과거에 그 나경원 김기현 대표 출마할 때 나경원 뭐 연판장 돌린 또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지키기에 나섰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심이 김기현인가비요 하고 딱 나섰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퇴, 장제원 사퇴, 김기현 사퇴, 뭐 벙찌는 상황,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제부터 별 얘기가 없어 침묵한다 그러는데 오늘은 또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심을 거론하면서까지 뭔가 우리 초선들 뒤에는 윤심이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초선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좀 이게 아무리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초선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초선이 가진 가장 또 장점은 뭡니까? 과거 국민의힘 역사를 보더라도요. 자, 16대 국회 때 남원정이라고 하는 초선들, 초대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때 또 민본 21을 중심으로 한 초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당내 정풍운동에 앞장서 갖고 중심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의 영남 중심의 초선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충우돌이다. 그래서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밤에도 고민하고 있고 내일도 아마 헤매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과거에 초선 의원들이 뭔가 혁신과 개혁을 주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적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사례가 좀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좀 정리한 건데 16대 국회, 18대 국회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군요. 16대 국회는 남경필, 원희룡 등등 무슨 미래연대, 천막 당사 기획, 지도부 제대 조치 요구 뭐 이런 걸 주장했다는 거죠. 초선 의원들이. 그리고요 18대 국회는 김성동, 김영우 등 민본 21 지방선거 참패 후 당정청 전병 개편 요구에 목소 내고 이런 모습들이 초선에 있었는데 지금 초선들은 뭡니까? 라는 시각이 등장한 거죠. 김영남 전 의원님. 비교가 확실히 됩니까 좀? 비교되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자면 일단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만 공천을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공관위를 구성했던 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을 찾다 보면 앞선 뭐 16대, 18대 때 정풍운동에 앞장섰던 초선 의원들의 지역구는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었어요. 수도권? 예. 그러니까 수도권 초선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러다간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위기가 막 다가오는 겁니까? 이래갖고는 도저히 못 이긴다. 근데 지금 초선들은? 대부분 영남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위기에서 멀어진다 이 뜻입니까? 위기에서 멀어도 너무 멀죠. 그러니까 수도권 참패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남의 집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죠. 나만 살면 돼. 그리고 지금의 당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내가 공천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 이름이 거론됐던 초선 의원들 지금 이 김기현 대표 사퇴를 주장했던 중진들 공세했던 그분들 보니까 영남권이 많네요. 다 영남이에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영남 아니면 강남입니다. 태영호 의원도 거기. 영남 아니면 강남이다. 그러니까 소위 양남이라고 부르는 강남 아니면 영남. 그걸 양남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권의 현역 의원,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주 양지, 서울의 강남 3구 이런 데 빼고 수도권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아니면 험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현역 의원이 없다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도 뭐 말씀을 안 하실 듯 하다가 손을 드셨어요. 하실 말씀이 생기셨어요. 지금 어떤 평가 좀 해주시려고요?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뭐 중진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른바 뭐 소위 개혁파였나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사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각에서 그런 지적을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저분들이 지금까지 개혁이라든가 무슨 당내 쇄신 그런 이야기를 할 분들인가? 그러니까 이런 초선들의 비난에 대해서 별로 대응을 못하거나 또는 더 공격을 당해도 뭐 어떤 저항을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죠. 당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당은 조용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그런 게 아니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기에 뭐 해먹을 게 많은 모양이다. 쟤들이 저렇게 싸우는 게 잘 돼 보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해먹을 게 많아서 서로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구나 해서 전체적으로 당이 몰락을 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중진 의원들도 예를 들어 좋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그런다면 예컨대 당대표를 찾아가서 이미 중진이잖아요. 당대표를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페이스북에 올린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치해온 매력을 제가 다 봤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무슨 신분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 초선 의원들 제가 초선 의원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집안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과거에 말씀하신 그런 뭐 개혁파 이런 것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게 그냥 물고 뜯고 먹을 것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당의 해당 행위로 가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죠. 약간 한탄을 섞어서 하시는 말씀 같는데요. 지금 이런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좀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만 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제가 아침 8시에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일 그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이니까 최고위원 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브리핑 형식, 기자회견 형식을 한 이유는 김기현 대표가 방금 전에 사퇴했잖아요. 사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걸 대행을 하잖아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중진들과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걸 간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는 그럼 여당의 지도부 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은 권한 대행으로 갑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다음 이슈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자, 한동훈 등판이 빨라지나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 등장을 했네요. 왜냐하면 앞서서 한동훈 장관을 놓고 국민의힘에 혹시 비대위원장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설이 잠시 있었어요. 잦아들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여당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위기라고 지금 당 내에서도 말할 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활동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남시장님과 저희 법무부가 공익을 증진하겠다는 선의 하나만으로 모인 자리입니다.
네, 가세요. 네, 뒤로 좀만 갈게요. 조심. 앞에 줄. 최고입니다. 화이팅! 어제 밤에 아니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성남시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역 횡보 많았잖아요. 오늘은 뭐랄까 이거 지금 저희가 성남이잖아요. 뭐 분당, 판교 이쪽인데 이거 수도권 횡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주목받았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 제가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당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그리고 오늘도 비대위원장에 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앞서선 인유한 위원장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도 좀 관련 얘기를 꺼내놨군요. 들어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사람. 거침없는 사람.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영향 안 받. 다 신선하죠.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좋죠. 아주 좋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젊고 아주 존경받고 객관적이고 머리 좋고. 아. 비대위. 로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신 분들인데 그 어느 정도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유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오늘 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비대위 관련돼서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를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의원님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남 전 의원님. 정말 솔직하게 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독 비대위원장이요? 뭐 예를 들면 단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일 수도 있고. 그건 공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상에 가깝다. 네, 제가 생각하는 지금 비대위원장의 조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수직적 관계로 비춰졌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적어도 수평 관계 아니면 그 비슷한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조건은 선거를 알아야 돼요. 총선이 이제 넉 달도 안 그렇죠. 남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선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 두 가지 다 아니죠. 그래서 단독 비대위원장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면 예. 다소 가능성은 열릴 수가 다른 있는데 분이 또 계시고 같이. 예. 그런데 원희룡, 한동훈 공동 비대위원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분 지금도 이 시점에도 장관이에요. 현역 장관. 그렇습니다. 장관입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뭐 내일이라도 장관 사퇴를 하고 두 사람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건데 아니 현 정부의 내각의 장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놓으면 이게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던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온 게 이게 수평관계라고 비춰지겠어요? 국민들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도권 선거 경험이 많고 지난 3월 8일의 전당대회에 이런저런 사고가 없었으면 당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거기에 뭐 원희룡 의원 장관까지 해서 공동선대위를 꾸리는 게 공동 비대위가 되겠죠. 공동 비대위원장들.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김지원 전 최고위원 약간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 일단 비대위원장이요. 당헌상 그 당대표에 대신해서 당대표를 그 뽑을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당대표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어야 돼요. 약간 규정을 좀 엄격히 따져보면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제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 비대위원장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을 막 바꾸면 이게 총선 전에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20대
총선 때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에서 예. 맡아서 총선 때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모르니까 예. 나중에 당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하고 총선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응이 안 됐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후임 법무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명하는 절차가 또 있어야 돼요. 예. 만약에 그리고 임명하는 절차 전에 나와 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또 상당한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기보다는 공동선거대책본부위원장 뭐 그런 역할이라면 그런 역할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해서 선대위가 당의 그 지도부 역할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지금 등장한 여러분들이 맡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 저는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임명하면요 항상 잘했다는 것보다 또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전국위원회 열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런 혼란을 과연 당이 겪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가고 공동선대위를 구성해서 빨리 총선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잖아요. 근데 그 여당에서 그동안 지도부 체제가 자주 바뀌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지금 얼굴 나오죠? 저렇게 바뀌었어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권한대행이니까 비대위를 꾸렸는데 주호영 비대위. 근데 법원에서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그러자 다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게다가 다시 정진석 비대위가 꾸려졌죠.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됐는데 사퇴했잖아요. 다음은 뭐냐는 거죠. 일단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이 돼 있어요. 그럼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가 아니고 선대위 체제를 위주로 갈 것이냐. 이게 남은 상황인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잖아요. 지금 몇 단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자,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무성견이 하는 자체가 나는 안 좋은 컨셉이에요. 내가 알기로 우리 당에 그렇게 그게 심하지도 않고 한데 하여튼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내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의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들께, 국민들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직무대행, 권한대행이 몇 차례 등장했고요. 비대위가 이미 2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대위가 또 생기면 3번째 비대위거든요. 과연 갈지 어떨지. 일단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내일부터 국민의힘 여당, 집권 여당이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비대위로 과연 갈지 어떨지에 대해서. 자, 여당 주제 아주 다각도로 길게 전해드렸고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0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바로 보고 계십니다. 제목이 옆집 혁신에도 멀뚱멀뚱. 그러니까 옆집 혁신 얘기가 보니까 그 옆집 얘기군요, 지금요. 근데 멀뚱멀뚱 본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옆집 혁신에도 멀뚱멀뚱이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2명의 초선 의원들이요. 불출마. 내년 총선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벌써 3, 4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성명다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출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오늘 초선 의원들의 이런 모습들 나오자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저쪽 당은 중진 의원들이 뭐 불출마한다고 하는데 왜 이쪽 당은 초선 의원들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까? 그럼 중진 의원들하고 지도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선거를 앞두고 달라지는 모습,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언제나 이제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엄정한 모습을 보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민주당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논의 없었습니다. 그 뭐 여당 내 사정인데 그걸 놓고 우리 당이 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정당 사정인데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약간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김종욱 전 행정관, 저 민주당 소속이신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뭐 비명계, 친명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등등 여러 갈등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왜 당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가, 번복하려는가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특히 이탄 의원이 그걸 문제 삼고 있는데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약간 움직임이 있는데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민주당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는 상황 맞습니까? 근데 저는 좀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질문이 이상합니까? 아니, 장제원 최측근이 불출마를 했으면 다른 분은 뭐합니까라고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봐야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옆으로 좀 치워놓고 아까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 치워놓고 갑자기 민주당은 왜 안 하느냐 얘기하는데 아니 안 했습니까? 육선인 박병석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했죠. 우상호 의원의 무게는 대단합니다. 제가 사소한입니다. 86운동의 중심 어떤 운동권 출신의 중심입니다.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구에 있는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 지금 장제원 의원은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원내대표는 이미 그 전부터 서초로 가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선원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탄희 의원은 본인 스스로의 신념상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논쟁을 위해서 당내 중대한 논쟁을 위해서 자기의 국회의원 불출마 선까지 걸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강민정 의원이나 오영환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한 분은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신 분들이니까 좀 열애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실제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서 86운동권이 내년 4월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희생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좀 더 붙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다음에 다선 중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저는 이 문제를 1월 달에 물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1월 달부터 가동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발 아마 당내 공천과 관련된 혁신적인 논쟁과 국민에게 선보일 시점들은 저는 1월 달부터 시작될 거라고 봐요.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미리 땡겨와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또는 정부 여당이 바라는 바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월 달부터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공천에 대한 혁신성들을 보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죠. 알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좀 결이 다르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김종욱 행정관 얘기처럼 뭐 정말 그런 전망처럼 1월 달부터 또 나름대로 쇄신이라든가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어느 당이 소위 이른바 쇄신과 혁신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자의 문제다. 자, 이니셔티브를 쥔다는 게 뭡니까? 벌써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기현 대표 사태를 통해서 불출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수를 어떻게 보면 뺏긴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선수를 빼앗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빼앗긴 측면이 있다. 자, 그렇다면 쇄신 경쟁에서 뒤처지면 결국 총선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 비록 우리가 과거의 총선 역사를 보더라도요.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자, 김종인 비대위처제이긴 합니다만 21명의 현역 의원 불출마라고 하는 그 쇄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민주당의 흐름 자체가 뭔가 이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비치느냐. 아니면 자,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은 채 그저 당대표한테만 충성심을 보이면 다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가보면 사실상 친명을 자처하는 후보자들로 버글버글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어떻게 비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당내에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이탄희 의원, 초선 의원입니다. 자, 처음에는 지역구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75명의 의원이 선거법 관련해서 퇴행하지 말아라.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하지만 우리 당만이라도 위성정당 방치법 만들어서 준연동형 선거법을 관철시켜달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도부의 분명한 어떤 입장이 좀 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오늘 부산 일정이 있었거든요. 뭐 정치 현안 질문 좀 받고 뭐 했는데 보니까 미리 살짝 영상을 보니까 답을 안 했습니다. 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부산시당을 대표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젊은이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18대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총리 만나시는데 어떤 말씀하는 예정이세요? 네,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명계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뭐 현안에 답하기가 좀 곤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당내에서는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최근에 신당, 뭐 탈당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분이 국회의원 도지사 한 적은 민주당에 그냥 그 편한 적 아닙니까? 좋은 적이 양지 중에 양지죠. 거기서 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덕분에 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오셔가 지금 온 상황에서 다시 좀 당대표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자, 앞서서 초선의원들, 민주당 초선의원들 얘기, 그다음에 이 정성우 의원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좌장, 뭐 최측근 중에 그냥 뭐 진짜 최측근 뭐 이렇게 뽑히는 분인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이런 전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요즘 좀 변질된 것 같아요. 변질됐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욱 행정관이 그 박병석 의장이 불출마 선언했다는 거는요. 국회 그 관행상 벌써 과거 박건영 그 국회의장 이후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의장 하시고 나면 출마하지 않고 이제 정계 은퇴하는 것을 관행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소속당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하니까 국회의 그
어떤 운영을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탈당하고 불출마하고 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신 거고 유일하게 예. 욕심을 내고 끝까지 정치 활동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을 남긴 분이 정세균 의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 박병석 의장은 정상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장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또 예.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할 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분이에요. 그것도 다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안 나오는 것뿐이고 이번에 지금 출마하지 않는 분들은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인데 제가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아마 저분들은 정치권에 와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인데 이재명 당대표 밑에 있으면서 당에 대해서 엄청난 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묘지 평화를 가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 상황을 물어보면 조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꼽고 있거든요. 누구는 학살 대상을 지금 쭉 꼽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하나씩 이제 스스로 뭐 거기에 내가 굳이 걸려서 나중에 쫓겨나느니 그냥 그만두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통 그 민주 정당이었는데 지금은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처럼 보여요. 더 나가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친명, 비명, 학살이니 무슨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저는 그런 당에서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괴감은 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 물러나야 될 분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이재명 대표거든요. 저분이 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한 민주당에 무슨 혁신이 있겠습니까?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욱 의원님께서 한 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예를 들면은 윤 측근들이 물러난다고 얘기했을 때 92대에 버스로 시위를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불출마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설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건 잘한 거지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위 그간의 관례를 지킨 건 잘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자기의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 직을 걸고 싸우는 거는 멋진 거잖아요. 전 그럼 민주당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77.77%로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당대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비율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어느 공당에서 그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흔들면 잘 흔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비판하되 원천적으로 악마하거나 사당하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정당이라면 누가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당대표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 또 치열해져요. 당내에서는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데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아니 당내 서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당 대표를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가요. 오늘 뭔가 청구가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주제로 좀 잡혀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심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있는데 오늘 영장 청구가 됐군요. 구속영장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라고 짐작하시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잖아요. 그 조사받기 전, 그 조사받은 뒤 약간 어떤 구속영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12월 안에 저의 수사를 종결하고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할지 뭐 무혐의 처분할 리는 없을 거고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만약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사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 안에는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도 왜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음 주에 저를 구속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내가 지금 무상급식 내가 받도록 하겠단 말이야. 몸도 안 좋은데 좀 몸 좀 관리하게 좀 갈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실제 청구가 됐어요. 오늘이요. 김영남 전 의원. 네. 이 소영길 전 대표의 청구된 이 혐의가 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좀 있는데 이거 오늘 어떤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까? 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예. 8억이 좀 넘고요. 예. 그리고 뇌물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하고 뇌물의 차이는 예.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가성 없이 정치하는데 써라.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뭐 이 돈을 주는 대가로 어떠한 행위, 뭐 인허가가 됐던 아니면 누구의 누구를 좀 알선해 달라는 등 이런 대가가 없으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후원금 외에 받은 것은 이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 되는 것인데 송영길 대표는 두 가지 혐의가 다 들어있어요. 영장에. 불법 정치자금이 8억 한 5천만 원 정도 받은 게 적시가 됐고 뇌물은 지금 특정된 거는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가장 관심을 많이 받던 부분은 소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돈봉투를 현역 의원들한테 뿌렸다는 것으로 시작된 수사인데 수사를 하다 보면 뭐 계좌도 열어보고 하다 보면 다른 혐의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좀 그 액수가 더 커졌네요. 그게 더 커졌죠.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먹사연이라고 부르죠? 먹사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제일 큰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게 대가성이 인정된다. 이거는 어떠한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다라고 영장에 적시된 게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한 9억 3천여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전에는 검찰에서 나 소환 왜 안 하냐 막 이러더니 정작 검찰 소환이 되니까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묵비권인데요.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그 얘기인데 묵비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게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서 묵비권을 한 것이냐는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 게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죠. 그러니까 일단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본인이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법원에서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을 만약에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나 뭐 이런 게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일체 사안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법원의 영장 심사에 있어서의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국민의힘 소속 패널 두 분이 과거에 검찰 출신이다. 그냥 수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근데 이제 그 과거에도 민주당 출신 분들이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묵비권을 처음부터까지 행사한 분들이 있어요. 일본의 사례는 이름부터 아예 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아주 범죄자들이 있었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뭐 그런 부류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정치적인 사안인데 저런 경우는 뭐냐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아서 그에 맞추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강해요.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금 자신이 없는 수준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이 자기 밑에서 심부름을 했던 심부름꾼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목이 과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아까 말했는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무상급식이든 뭐 국립호텔이든 하여튼 들어가서 버티면서 거기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작전을 쓰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속은 스스로 이미 각오한 듯이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좀 재밌는 사진이 나왔는데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뉴스 듣고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올렸잖아요. 근데 구속이 돼서 수감됐던 분들한테 출소 이후에 그 구치소 들어가서 제일 먹고 싶던 음식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짜장면이에요. 저는 기정사실화기보다는요.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일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하겠죠. 지켜볼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검찰의 태도 왜 이렇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기세 등등합니까? 구속영장 청구합니까?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자 뇌물 받은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좀 치열했네. 알겠습니다.